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자, 불량님이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부는 부자의 뭐 마인드, 뭐 사고 이런 얘기 들었으면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의 기술 얘기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크게 세 등분 나눠 보면은 서울은 약간 보합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도 뭐 약간 상승이라고 수치상은 뜨지만 뭐 보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지방은 뭐 하락과 급등이 막 혼재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의 어떤 사이클이랄까? 이게 한 번씩 다 훑고 지나갔어요, 전국을 이미.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면서 지방 소도시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곳들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좀 잠잠한 상황이죠. 잠잠한 상황. 네, 잠잠하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아니 잠잠하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떨어졌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평균의 함정인 거죠. 평균이 제로라는 거는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오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라는 거지. 모든 지역이 다 안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반대로 뭐 강남 같은 데는 뭐 몇 억씩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됐었는데 지금 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좀 풀리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알아보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당선인이지 뭐 아직 뭐 한 게 없잖아요. 바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감 정도인 거고, 그래서 강남 같은 좀 비싼 동네들은 좀 매물이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매물이 있고요. 줄어든다고? 네, 그러니까 물건을 거두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안 풀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매물을 좀 걷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정책과 아무 상관없는 지역들은 오히려 약간 좀 뭐 거래가 약간씩 돼요. 좀 급매로 좀 깎아주면서 또 거래가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용해요. 경기 기준했을 때 올해 전망은요? 이제 하반기 전망이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상승의 퍼센트까지는 제가 뭐 솔직히 못 맞추겠고, 분위기상 상승이다. 상승의 기울기는 뭐 가파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약간 정도일까요? 그 지금 봤을 때 작년 같은 뭐 그런 대상승기의 수준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그래도 뭐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이상의 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30년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한 6%, 6.7% 막 이렇게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가. 근데 한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5.5에서 6%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평균적 정도보다는 오를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합인 건데. 네, 지금 보합이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출도 안 해주고 뭐 다 규제가 엄청나게 극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락을 안 하고 보합인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으로 갈 거냐, 상승으로 갈 거냐. 저는 이걸 지금 눌러놨다고 생각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그 대출 양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작년 11월까지는 뭐 7조부터 5조, 4조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마이너스가 돼서 1월, 2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원래라면, 평상시라면 당연히 누가 집을 사고 집값이 비싸니까 대출을 더 받으면서 증가세가 일어나야 되는데, 12월부터 갑자기 끊기면서 역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용대출도 다 상환하고. 그 말은 대출 규제가 지금 극심하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셔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뭐 LTV를 좀 풀어주고 뭐 생애최초 대출 풀어주겠다고 하는 게,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뭐 전세 대출도 받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보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뭐 풀린다고 하니까, 풀리면 당연히 상승한다고 보고, 특히 뭐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내년 다 서울의 입주량은 뭐 사상 최저, 뭐 2만 채, 15,000채 뭐 이 정도로 가장 최저 수준이고, 그리고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못 쓰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세 계약하신 분이 2000년 8월에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셨고, 2022년 8월부터 이제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나는 2010
8년도 시세로 3억에 계시면 네. 지금 뭐 6억, 7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을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럼 못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네. 올려주더라도 뭐 반전세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시면서 버티셔야 되니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죠? 그럼 이제 나 다시 전세를 가서 또 4년 정도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집을 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어떤 정책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집을 좀 살 수 있게 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좀 팔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의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리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럼 경기도도 마찬가지인가요? 경기도도 뭐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그러면 요즘에 전세 월세 시장은 어때요? 전세는 지금 보합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전세도 잘 안 올라요. 네. 근데 월세만 폭등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매매도 보합, 전세도 보합, 네. 월세만 올라가요. 그럼 이 월세와 매매 전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출 유무예요. 대출이 안 되니까 매매와 전세는 가만히 있는데 시세는 올라가니까 월세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하락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게 대출을 갑자기 중단한 후폭풍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이제 조만간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월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했었는데 딱 대출 규제 하고 나서 10월부터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인 하나 말고는 지금 없어요. 대출을 중단했다는 요인. 그리고 지금 거래를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아직은 어떤 대출 규제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거. 거기다 6월 1일부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조금 그 뒤로 뭘 사볼까라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지금 섞이면서 잠깐 지금 뭐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결국에 하반기에 가면서 또 어떤 대출을 완화하고 나면서 거래량이 늘지 않을까. 부동산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종부세 이전에 무주택자인 분들은 살 거면 그 전까지 사는 게 좋다. 네.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그 매매에서 가까을 해서 갑이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이고요. 정확하게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분당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한 달 전만 해도 금매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호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꼭 팔아야 되는 분은 좀 싸게 내놓고 그렇죠. 안 팔아도 되는 분은 뭐 되게 비싸게 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뭐 예를 들어 13억대 아파트라면 거의 1억 차이도 났었어요. 근데 그 금매 1억 싼 물건은 뭐냐면 월세가 1억에 뭐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12억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냥 금매가 아닌 거는 뭐 빈집이거나 아니면 전세가 뭐 높게 있어서 돈이 뭐 몇 억이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혼재돼 있었는데 한 달 지난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매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거래가 좀 되고, 그리고 있던 물건들도 좀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은 다들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지역마다 다르지만 좀 비싼 지역들은 그리고 뭐 그런 지역들이 아마 조만간 언론에서 또 나오고 뭐 그 LTV도 풀어주고 뭐 이러면서 뭐 취임식도 하고 뭐 종부세 얘기도 뭐 완화해주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은 딱 2018년 그 하반기처럼 되지 않을까. 그때가 딱 그랬거든요. 대출 규제 한번 하면서 한번 주춤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5월인가 그쯤에 있잖아요. 네네. 5월 새 정부 취임과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정책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뭐 계속 얘기가 바뀌고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해주겠다. 네. 근데 뭐 그게 뭐 떨어지든지 뭐 오르든지 그건 뭐 너가 책임지라는 거고. 그리고 네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막아가지고 못 사게는 안 하고 네 능력이 되면 사게 해주겠다. 다만 뭐 무리하게 사지는 못하게 하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도 나왔는데 원래는 DS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그 대출 양의 한도도 좀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고
다만 LTV, 그 집값의 총액의 몇 프로까지는 많이 빌려주겠다. 70%, 80%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연봉이 좀 높은 부부라거나, 네. 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과거 대비해서 이제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선택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제일 1번이다. 네. 대출 규제부터 가장 즉각적으로 풀 수 있고 당선인도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취임하면서 거의 바로 풀어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 아마 저가주택을 사러 가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하반기에는 아마 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막 문제돼서 뭐 집을 뭐 쫓겨나갑니다. 뭐 이런 분들이 기사들도 막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풀지 아직 인수위에서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이 지금 전세 3억에 사는 분들이 시세가 7억이 됐는데 여기서 더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마땅치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이사 가시면서 안 되겠다. 뭐 생애 최초 대출 80% 해주니까 그거 받아서 어떻게 집을 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래가 풀리고 네. 또 약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우선은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는 대출이죠. 대출 부분부터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출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자, 서울, 경기 외에 우리나라에 또 5대 강력시 있으니까요. 네.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은요. 올해. 네. 이게 저도 이제 책 쓰면서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초장기적으로는 사실. 초장기적. 초장기적으로는 지방이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 것 같고, 충청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가 다 경기도와 서울 쪽으로 더 계속 오고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절대 인구의 감소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아마 지방 쪽에서 그게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고령화율이 지방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숫자도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도 안쪽까지, 충청도와 수도권 안쪽이 그래도 오래 버틸 지역인 건 맞는데 이건 초장기적인 얘기고요. 여기서 초장기는 어느 정도 기간? 한 30년 정도 얘기하는 거죠. 30년? 네, 한 30년 정도. 근데 한 10년 정도 안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역 안에서 그 나름대로 광역시들이 또 그 지역의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대장 도시들이니까 그 지역 안에서 그 권역으로 또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내가 지방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는 수도권으로 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30년 동안 그 뭐 부산에선 전월세로 사시면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한 10년, 15년 정도만 보신다면은 권역 내에서 그래도 좀 좋은 동네로 좀 가 있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5대 강력시에서도 근데 가장 이제 올해 안 좋다고 판단되는 대구는 그래도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대구가 지금 안 좋다고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분양이 좀 많아져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미분양이 절대적인 숫자가 그럼 옛날에 뭐 2009년 금융위기 때 이때처럼 많으냐? 그건 아니고요. 그때 뭐 한 10,000세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1,000세대, 1,500세대 뭐 이렇게 되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없다 보니까 네. 대구가 지금 유독 좀 돋보이는 것도 있죠. 근데 절대 수치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도 좀 높아요. 대구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대구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물건들이 너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난 거거든요. 근데 또 한 4년, 5년 정도로 보면 공급도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거를 할 거긴 해요. 그래서 불안해하다고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보는 분들은 약간 주식하고 다르게 그럼 지금 들어가 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아니고 대구를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는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이어지면은 제가 옛날에 투자 초기 때 겪었던 건데 약간 투매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나와요. 아이씨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 미분양 뭐 많고 뭐 무덤 얘기 나오고 뭐 집값 떨어진다 하면은 급매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요. 네, 그런 건 또 괜찮은 물건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보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세종, 뭐 대전 이런 데들은 세종도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막 가격 막 흔들리고 해가지고 네. 입주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지금 사요? 뭐 그렇게 말하시면 그거는 아닐 수 있는데 보고 계시다 보면은 분위기가 급급매나 급매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사볼 만하죠. 그런 것들. 네.